이건 미친 짓이야. 절대 불가능해. 2022년 11월 런던의 한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죠. 그는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손민준이 안면 골절 수술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월드컵에 출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6주는 걸린다. 아니, 2달은 필요해. 한국인들의 국가대표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 해밀턴은 즉시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불가능하다라고요.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는 무리하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2주 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볼 그 장면을요.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터널에서 나타났을 때 5만 명의 한국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뉴욕의 새벽 5시,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런던의 그 사무실에서 해밀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이건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고 한 나라 전체가 만들어낸 불가능의 역사였어요. 90분, 그 다음 또 90분, 그리고 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곧 쓰러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쓰러져도 부딪혀도 다시 일어났어요. 17일 동안 5번의 경기를 450분을 단 1분의 교체도 없이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패배했지만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네이마르가 먼저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포옹했고 8만 관중이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런던의 사무실에서 해밀턴은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완전히 틀렸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이고 한 나라의 믿음이 의학을 뛰어넘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마스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해밀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의 20년 경력을 부정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17일간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처럼요. 런던 사무실 창밖에선 11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면서 도시의 불빛을 금빛과 하얀 빛으로 번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나고 있었죠.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의 냄새였습니다. 전 제 평판을 옳다는 것 위에 세웠어요. 20년간 수백 개의 칼럼을 쓰면서 운동 능력을 분석하고 노화의 생물학을 파헤치고 회복 시간의 차가운 수학을 다뤘죠. 제 사무실 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의학학회에서 받은 증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감독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의학 저널리즘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는 상패들도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제 권위라는 요새를 쌓는 벽돌이었죠. 그 요새 안에서 전 몇 가지 이해를 만들어냈어요. 진실이라고 불렀죠.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유럽 축구가 선수들을 생물학의 무자비한 법칙에 따라 소비하고 버리는 걸 수년간 지켜보며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더 빨리 늙는다. 이걸 너무 많이 써서 제 머릿속에선 이미 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커리어는 더 일찍 정점을 찍고 더 급격하게 내리막을 탔죠.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걸 확인해주는 데이터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보호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태클에도 경기에도 몸을 막 던지고 있었죠. 제가 보기엔 무모한 감정적 충동이었어요. 그들은 국가대표팀을 고용주가 아니라
신성한 소명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전 그게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쌓여 있던 의학 저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회복, 프로토콜은 명확했죠. 치유 시간은 예측 가능했고요. 인간의 몸은 규칙을 따랐어요. 그 규칙은 열정이나 국가적 자긍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 알림이 제 화면에 떴어요. 그 익숙한 만족감이 밀려왔죠.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받는 그 느낌이요. 손민준, 안화골절. 의료 보고서는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마르세유에서 열린 클럽 경기 중 왼쪽 눈 주변 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요. 몇 시간 만에 긴급 수술을 받았대요. 불과 2주 후에 시작될 예정이던 월드컵이 한국의 주장에게는 갑자기 불가능한 거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은 그 리듬을 알고 있었거든요. 권위 있게 일축하는 그 어조를요. 칼럼은 거의 저절로 써지고 있었어요. 월드컵 출전, 불가능하다. 전 중력만큼이나 확실한 마음으로 이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이 부상은 최소 6주가 필요하다. 아니, 2달은 걸릴 것이다. 한국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집착은 신화에 가깝지만 신화도 부러진 뼈를 고칠 순 없다. 잠시 멈춰서 다음에 쓸 말을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이 부분에서 전 의학 지식뿐 아니라 문화적 통찰력도 보여줄 참이었거든요. 전 한국 축구를 수년간 지켜봤어요. 마치 인류학자가 흥미로운 부족을 관찰하듯이요. 한국 국가대표팀은 그들의 나라에서 컬트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전 계속 타이핑했어요. 이성적인 선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감정적 애착이다. 태극마크, 그들의 국가 상징은 거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처럼 취급되면서 의학적 판단을 흐리고 선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다시 읽어보니 만족스러웠어요. 절제되어 있고 권위가 있었죠. 잔인함을 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날카로웠어요. 이건 분석이지 조롱이 아니었어요. 전 그저 관찰 가능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표면엔 막이 생기고 있었지만 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글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각 문장이 다음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안화골 치유 시간에 대한 연구들을 인용했어요. 너무 빨리 복귀했다가 긴 결장이나 영구적 손상을 입은 선수들의 사례도 언급했고요. 손민준이 카타르에 나타날 가능성에 반대하는 완벽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조급한 손가락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봤던 한국 선수요. 분명 심한 통증 속에서도 뛰고 있었던 선수였죠. 집착에 가까운 결의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도 글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무모하다, 지속 불가능하다 같은 단어들을 쓰면서요. 그의 선수 생활도 실제로 짧게 끝났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관심을 끄는 건가요?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패턴은 명확했으니까요. 런던 시간으로 밤 11시 47분에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글은 즉시 온라인에 올라갔죠. 제가 스포츠 저널리즘의 디지털 메아리방에 기여한 수천 개의 글 중 하나가 되면서요. 몇 분 만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공유되고 댓글이 달리고요. 대부분 제 평가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몇몇 한국 댓글 작성자들이 국가적 자부심과 전사 정신에 대한 감정적 호소로 반박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제 비합리적 애착 이론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조용한 만족감과 함께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을 잘 마쳤다는 느낌이었죠. 내일이면 다른 기자들이 제 글을 인용할 거예요. 축구 팟캐스트에서도 인용되겠죠. 부상 회복과 월드컵 전망에 대한 집단적 지혜로 흡수될 거예요. 전 항상 그랬듯이 옳은 것으로 증명될 거였고 주장이 카타르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하던 한국의 꿈은 서서히 의학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뀔 거였어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비에 젖은 런던 사무실에서 전문성의 증서들에 둘러싸여 앉아있던 전 알 수가 없었죠. 6,000마일 떨어진 서울의 깨끗한 병실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요. 손민주는 그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눈은 붕대 아래에서 거의 감긴 채 부어 있었죠. 그리고
팀 닥터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신중하고 절제된 톤으로 왜 월드컵 출전이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지를요. 이수영 박사는 차트와 스캔 이미지, 회복 일정표를 가져왔어요. 모든 게 런던에서 제가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창가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죠. 평생을 어린 소년들에게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가르쳐온 사람이었어요. 손우석, 민준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태극 마크의 무게, 제가 그렇게 쉽게 일축했던 그 신화 같은 애착은 그들 둘 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였으니까요. 뛸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두 마디 안에 제가 이해하려고 애써본 적도 없는 우주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 그날 밤 자신이 옳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2주 후면 의학에 대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한국인들과 그들의 컬트 같은 헌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체계적으로 무너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죠. 제가 20년 동안 그어왔던 경계선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에 의해서요. 비는 계속 런던에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깨끗이 씻어내면서요. 하지만 어떤 얼룩은 비가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커피가 입안에서 쓴맛을 내고 있었지만 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022년 11월 24일 월드컵 개막일이었죠. 전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런던 아파트에 있는 낡은 가죽 안락의자였죠. 수년간 수많은 경기를 함께한 그 의자요. 아침 햇살은 회색빛이었고 약했어요. 완전히 열지 않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사이드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경기 후 분석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머릿속으로 이미 제목을 정해놨어요. 의학적 현실이 국가적 신화를 만날 때라고요. 한국팀이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트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 팀에 대한 관찰 내용도 머릿속에 반쯤 정리되어 있었죠. 주장 없이는 힘들 거였어요. 당연했죠. 아마 더 젊은 선수를 내보낼 거예요. 상징성은 덜하지만 출전 가능한 선수로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때 터널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췄고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요. 한 사람이 경기장 복도의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러자 경기장의 모든 카메라가 태양을 따라가는 꽃처럼 그를 향해 돌아갔죠. 7번. 빨간 유니폼. 하지만 제 커피잔을 입술 중간쯤에서 멈추게 만든 건 그의 얼굴이었어요. 정확히는 얼굴을 덮고 있던 것이요. 검은색 보호 마스크가 그의 얼굴 윤곽에 맞춰 제작되어 있었어요. 이마부터 위십술까지 전부 덮고 있었죠. 무광 검정색이었고 눈과 입을 위한 구멍만 빼고는 특징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죠. 고대 신화의 전사 같기도 하고 만화책의 슈퍼히어로 같기도 했어요. 마스크는 경기장 조명을 받아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모양을 한 검은 구멍 같았죠. 손민준이 선발로 나온 거예요. 그냥 출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벤치에서 형식적으로 모습만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선발 출전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전 빈 아파트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말은 공허하고 부족하게 느껴졌죠. 이건 미친 짓이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술 후 14일. 안와골이 월드컵 축구의 물리적 잔혹함을 견딜 만큼 회복되기엔 14일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읽었던 모든 교과서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무모하다고, 의학적으로 변호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방송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전경을 비췄고 전 규모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광장은 빨간 바다였어요. 5만 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빽빽이 모여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죠. 태극기들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군중 사이로 붉은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디지털 압축을 거쳤는데도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땅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은 함성이었죠. 카메라가 군중 속 얼굴들을 찾아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딸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죠.
둘 다 소민준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태극 문양을 그린 10대들은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방송이 분할 화면으로 전 세계의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새벽 5시 뉴욕 코리아타운에선 식당 창문 앞에서 담요를 두르고 모여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선 제가 결코 만날 일 없을 할머니 한 분이 화면 속 검은 마스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런던의 코리아타운도 보였어요.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죠.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환호성을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소용돌이치던 제 생각을 뚫고 들어왔어요. 경기가 시작된 거였죠. 전 노트를 적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노트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전 민준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엔 뭔가가 있었어요. 약간의 망설임이요. 통증이 없다기보다는 통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머리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계산적이었어요. 부상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마스크에 충돌이라도 생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15분쯤 됐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공중볼 다툼이었어요. 우루과이 중앙 수비수가 크로스를 막으려고 뛰어오르면서 그의 어깨가 민준의 마스크 쪽을 향하고 있었죠. 전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손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향해 뻗어나갔죠. 마치 제가 그를 충돌에서 끌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충돌은 텔레비전 너머로도 끔찍했어요. 공중에서 몸이 부딪히는 소리, 우루과이 선수의 어깨가 민준 마스크 옆면을 강타하는 소리가 제 이빨 사이로 느껴졌어요. 민준은 세게 넘어졌어요. 등을 바닥에 대고 쓰러졌고 끔찍하게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경기장이 숨을 멈췄어요. 서울에선 5만 명이 일제히 조용해졌죠. 제 숨도 멈춰 있었어요. 그러더니 민준이 옆으로 몸을 굴렸어요. 마스크를 짧게 만져서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죠. 벤치로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의료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마스크를 살짝 조정하고는 제자리로 뛰어갔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경기는 계속됐고 매 순간이 지날수록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온 의학적 확신의 틀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30분, 45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죠. 민준은 여전히 경기장에 있었어요.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경쟁하고 있었죠. 검은 마스크는 이제 땀으로 번들거리면서 경기장 조명을 이상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반사하고 있었어요. 헤딩을 할 때마다 전 움찔했어요. 상대 선수의 팔꿈치가 그의 얼굴 근처로 휘둘릴 때마다 배가 철렁했죠. 앞으로 몸을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다시 앞으로 숙이고 있었어요.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대신해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었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분석적 거리감은 완전히 증발해 있었어요. 70분, 80분. 민준이 전력 질주했어요.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우루과이 수비진을 압박하면서요. 이쯤 되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야 했어요. 얼굴은 집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통증으로 욱신거려야 했고요. 수술 후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말하길 그는 60분도 버티기 힘들어야 했어요. 경기 마지막 15분까지 밀어붙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카메라는 계속 그를 찾았고 전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저와 똑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스포츠 의학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시험이었죠. 해설자들은 전술 분석을 멈췄어요. 그저 경외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그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었죠. 83분에 또 다른 공중볼 경합이 있었어요. 이번엔 민준이 이겼어요. 불과 2주 전에 부러졌다가 다시 접합된 바로 그 뼈인 이마로 공을 깨끗하게 맞춰서 동료에게 패스했죠. 한국 벤치가 폭발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선 함성이 지진처럼 울렸고요. 전 의자에 등을 키했어요. 가죽이 삐걱거렸죠. 현기증 같은 걸 느끼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0대 0점 승리처럼 느껴지는 무승부였죠. 민준은 자기 힘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마스크는 여전히 온전했고 유니폼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마스크 구멍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을 클로즈업했죠. 지쳐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서울에선 이수영 박사가 팀 의료 구역에 서 있었어요. 전 상상했죠. 그녀도 저와 비슷한 걸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요. 불가능한 일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걸 보는 그 부조화를요. 그녀는 매 순간을 모니터했을 거예요. 위기의 첫 징후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민준이 그냥 인정하길 거부했을 뿐인지도 모르죠. 경기 후 분석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무용하게 맴돌기만 했어요. 2주 전엔 그렇게 쉽게 나왔던 말들이 이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요. 확신하고 있던 모든 게 불완전하다고 드러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무언가를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할 때는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런던의 회색 오후를 내다보면서요. 이 도시 어딘가 코리아타운에선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 어딘가에선 5만 명의 사람들이 목이 쉰 채로 집에 가고 있겠죠. 방금 목격한 불가능 덕분에, 아니, 그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되찾으면서요. 그리고 4일 후면 또 경기가 있을 거예요. 민주는 또 뛸 거였어요. 전 2주 전과 똑같은 확신으로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확신은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20년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제 자신의 이해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전 일어나선 안 되는 90분의 축구를 봤어요. 그날 밤 저를 잠 못 들게 한 질문은 민준이 계속할지 여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해의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더 목격해야 하는가였죠. 검은 마스크가 90분 동안 세상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세상은 저처럼 자기가 본 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 주장 보고 있어? 가디언즈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이 보낸 문자였어요. 전에는 제 분석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엔 스카이 스포츠 프로듀서한테서 왔어요. 못 뛴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비꼬는 어조로요. 당신의 아시아 선수 노화 1호는 어떻게 된 거야? 전 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뒤집어서 테이블에 놓고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 불가능한 90분이 지나고 나흘이 흘렀어요. 그 나흘 동안 전 제가 목격한 걸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마 우연이었을 거예요. 결국엔 따라잡을 통증을 아드레날린이 가리고 있는 거겠죠. 인간의 몸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생물학은 언제나 빚을 받아내니까요. 도하의 경기장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고 그가 또 거기 있었어요. 터널에서 나타나는 검은 마스크가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전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죠. 7번. 손민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여전히 선발이었고요. 제 턱이 저도 모르게 꽉 다물어졌어요. 두 번째 경기는 마치 반복되는 악몽 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악몽이요. 가나의 수비는 우루과이보다 더 거칠었어요. 몸싸움이 더 세고 공중볼 경합이 더 위협적이었죠. 18분에 민준이 헤딩을 하려고 뛰어오르는 걸 봤어요. 가나 수비수의 팔꿈치가 그의 마스크 근처를 무섭게 휘둘러 지나가는 것도 봤고요. 충돌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앙의 가능성이 폭풍 전 번개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30분이 45분이 됐어요. 전반전이 끝났죠. 후반전이 시작됐고 민준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정확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매 호흡마다 통증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제 무릎 위 노트는 여전히 빈 채였죠. 전 이제 분석적 관찰에 척하는 걸 포기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뭔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철야 기도 같은 거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게 뭔지에 대한 제 이해를 시험하는 거였죠.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또다시 온전한 90분을 마쳤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정확히 심장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뭔가였죠. 제 확신이라는 건축물의 내력벽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말들이 다르게 나왔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물속에서 타이핑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의학적 룰렛이다. 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방어적인 어조를 들을 수 있었죠. 손민준이 뛰는 매 순간마다 영구적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이건 용기가 아니다. 선수 생명을 걸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다. 개시하기 전에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기술적으론 정확했죠. 모든 의학 교과서가 제 평가를 뒷받침할 거예요. 그런데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방향을 틀어버린 조류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글은 런던 시간으로 오후 3시 47분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이번엔 댓글란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던 인정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국가대표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김민서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썼어요. 서울의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건 한 선수의 커리어에 관한 게 아닙니다. 5천만 명의 꿈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개인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제 얼굴이 짜증으로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적인 사고방식이네요. 제가 경고했던 바로 그 비합리적 애착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또 다른 댓글이 나타났어요. 제가 아는 아이디였어요. 수년간 제 칼럼을 읽어온 토트넘 팬이었죠. 전 손민준을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 몸은 30살일지 몰라도 정신은 늙지 않아요. 해밀턴 씨, 어쩌면 당신이 잘못된 걸 측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필요 이상으로 3개 노트북을 닫았어요. 소리가 빈 아파트에 울렸죠.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마침표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3번째 경기가 파도의 불가피함처럼 다가왔어요. 포르투갈전. 또다시 온전한 90분이었죠. 이쯤 되자 검은 마스크는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관중석엔 복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서울의 아이들은 손수 만든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예술가들은 그 독특한 실루엣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었고요. 세상은 그걸 의료기기로 보는 걸 멈췄어요. 뭔가 더 큰 것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죠. 전 가죽 의자에서 지켜봤어요. 제 철야의 모양으로 영구적인 자국이 생긴 그 의자에서요. 아파트는 식은 커피 냄새와 며칠간 순환하지 않은 공기에 희미한 곰팡내가 나고 있었어요. 필수적인 일 말고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경기를 놓치는 건 이젠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요. 가나전이 왔다가 갔어요. 또 다른 상대, 또 다른 90분이었죠. 공중볼 경합은 이번에 더욱 거칠었어요. 2번이나 팔꿈치가 마스크에서 몇 센티미터 안쪽으로 휘둘러지는 걸 봤어요. 2번 다 전 빈 아파트에서 소리내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죠. 마치 현실 자체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는 듯이 이모컨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요. 2번 다 민주는 일어났어요. 이제는 익숙한 그 제스처로 마스크를 조정하고는 계속 뛰었죠. 3번째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전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70분. 안와골 수술 후 18일 만에 월드컵 축구 4시간 반이었죠. 교체 아웃 제로. 제가 그렇게 확신하며 예측했던 붕괴의 가시적 징후도 제로였어요. 일어나서 작은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거의 열지 않던 찬장을 열고 위스키 병을 꺼냈죠. 호박색 액체가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잔에 2 손가락 높이로 따라졌어요. 전 거의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뭔가에 굴복하는 것 같았거든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오늘 밤은 평소 규칙이 부적절해 보였어요. 위스키가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고 전 그 느낌을 환영했어요. 육체적 불편함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고 알려진 법칙에 복종했으니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동료들의 메시지가 더 많이 왔죠. 일부는 조롱하는 투였고 일부는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가리키고 있었죠. 제가 틀렸던 건가요? 전 제가 20년 동안 구축해온 틀에 대해 생각했어요. 운동선수 노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들, 아시아 선수들에게서 기록한 패턴들, 치유 시간과 생물학적 한계에 대한 의학적 확신들이요. 그게 다 거기 있었어요. 수백 개의 기사로, 다른 전문가들의 인용으로, 스포츠 의학 저널리즘의 집단적 이해로 흡수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손민준이 있었어요. 안와골 골절을 안고 경기마다 뛰면서 제가 했던 모든 예측을 무시하고 있었죠. 서울의 제 런던 아파트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팀 호텔 방에서 민주는 얼굴에 얼음팩을 대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물론 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세부사항들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제 일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 불가능한 퍼포먼스 뒤엔 불가능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다는 거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통증은 끊임없고 갉아먹는 것이었어요. 진통제로도 완전히 건드릴 수 없는 깊은 통증이었죠. 치유하려는 뼈가 반복적인 외상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영 박사는 경기 사이사이 그를 진찰했고 걱정은 매번 깊어지고 있었어요. 줄어들어야 할 부기는 그대로였고 보호되어야 할 뼈는 계속해서 시험당하고 있었죠. 한 번만 더 충격이 오면 그녀가 경고하곤 했대요. 문장을 끝맺지 않으면서요. 둘 다 그 문장의 끝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압니다. 민준이 대답하곤 했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위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이 모든 걸 몰랐어요. 위스키와 금 가는 확신을 안고 아파트에 앉아있던 저는요. 전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알고 있었죠.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하면서 의학이 제가 그에게 부과한 한계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는 것만요. 다시 일어섰을 땐 잔 속 얼음이 녹아 있었어요. 위스키를 더 약하고 덜 명확한 것으로 희석시키면서요.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회색 저녁을 내다봤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선 한국 가족들이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 어딘가에선 광화문 광장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겠죠. 군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었어요. 불가능을 먹고 자라면서 더 많은 걸 갈망하고 있었죠. 이 말을 차가운 유리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데이터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과학은 회복에 최소 6주가 필요하다고 했죠. 통념은 아시아 선수들, 특히 30대는 이런 강도를 견딜 수 없다고 했고요. 전 이 모든 걸 그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자신 있게 썼었죠. 그런데 조별리그에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진출할지 탈락할지 결정할 마지막 시험이요. 민주는 뛸 거였어요. 전 이제 절대적 확신으로 그걸 알고 있었죠. 유일한 질문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제2의 틀이 다음에 올 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어요. 위스키 잔은 테이블 위에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은 제가 답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들로 계속 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 거의 인정하지 않던 곳에서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걸 설명할 방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제가 깨어났을 때 휴대폰 화면에 뜬 날짜는 마치 기소장 같았어요. 몽롱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였죠. 잠은 조각나 있었고 기억은 안 나지만 현기증 같은 걸 남긴 꿈들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날이었어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요. 이기면 한국은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도 있었어요. 월드컵 역사상 단 2번밖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였죠. 국가적 신화의 일부가 된 성취들이었어요. 지거나 비기면 모든 게 끝이었고요. 4년간의 준비, 민준의 건강, 시력, 미래를 건 모든 도박이요. 그 모든 게 90분의 축구 위에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커피를 만드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카페인 금단 현상인지 뭔가 다른 건지 말할 수가 없었죠. 텔레비전에선 경기 전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줄줄이 나와서 예측을 하고 있었죠. 대부분 한국에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진출 수학은 복잡했어요. 이기기만 해선 안 됐고 다른 조별 경기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했죠. 확률은 낮았어요. 전 그들의 분석을 들으면서 묘한 관심을 느꼈어요. 마치 한때는 유창하게 말했지만 어쩐지 잊기 시작한 언어로 하는 대화를 엿듣는 것 같았죠. 이 사람들이 제 동료였어요. 스포츠 저널리스트, 의학 전문가, 감정을 꿰뚫어보고 그 아래 차가운 현실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은 전문 회의론자들이요. 그들은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감동적인 여정은 아마 오늘 끝날 겁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어요.
그의 어조는 존중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모든 기대를 넘어섰지만 인간의 몸은 의학적 현실을 그렇게 오래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전 불과 2주 전에 사실상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절제되어 있었고 수십 년의 집단적 전문성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죠. 그런데 전 이제 제가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학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밤마다, 경기마다 불가능한 90분씩 펼쳐지는 뭔가 특별한 걸 지켜본 한 인간인가요? 휘슬이 울렸고 경기는 이전 경기들을 연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은 시작 몇 초부터 공격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처럼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모든 패스가 긴박했고 모든 움직임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지휘하고 격려하고 동료들을 앞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검은 마스크를 쓴 그 사람이요. 민주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전 그가 깊숙이 내려와서 수비하다가 다시 앞으로 전력질주에서 공격에 합류하는 걸 봤어요. 12일 동안 내 경기를 치렀는데도 그의 다리는 어떻게든 여전히 힘을 찾아내고 있었죠. 그는 지시를 소리쳐 외치고 있었어요. 마스크, 구멍 아래에서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고 턱이 움직이면서 아직 치유 중인 얼굴 뼈를 흔들 때 말하는 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마스크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젠 단순한 보호 장비 이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관중석엔 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팬들이 골판지와 종이죽으로 만든 거였죠. 의료기기를 상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정확히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저항, 의지, 스포츠 자체를 넘어서 인간, 경험에 더 깊은 뭔가를 건드리는 것?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요. 경기는 무득점이었지만 광란 그 자체였죠. 양 팀 모두 시간이 매 초마다 소비되는 화폐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전 의자에 앞으로 몸을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잊혀진 채 사이드 테이블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제 몸은 풀 수 없는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죠. 그리고 70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우측, 측면 공격, 박스 안으로 휘어지는 크로스, 공중볼의 혼란스러운 기하학 속에서 몸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불가능하게도 공이 골키퍼를 지나 네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누가 넣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폭발하는 빨간 유니폼들만 봤죠. 선수들이 사지와 기쁨이 엉킨 채로 서로 위에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6천 마일을 압축되어 전송되어 왔는데도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소리는 압도적이었어요. 5만 명, 어쩌면 더 많이, 어쩌면 2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카메라가 광장을 비췄고 전 인간의 바다를 봤어요. 태극기들이 너무 격렬하게 흔들려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얼굴들은 너무 날 것의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어서 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였어요. 방송이 분할 화면으로 전 세계의 동시 축하 장면을 보여줬어요. 뉴욕 코리아타운에선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인도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기도나 감사로 두 손을 모으면서요. 로스앤젤레스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가족처럼 포옹하면서요. 런던도 보였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코리아타운이 기쁨으로 폭발하고 있을 거라는 거요. 제가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어선 걸 기억하지 못했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비에 과한 힘으로요. 이건 제 팀도 아니었고 제 나라도 아니었고 이제는 특별히 제 스포츠도 아니었어요. 전 분석가였고 관찰자였고 멀리서 지켜보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 제가 있었어요. 빈 아파트에 서서 주먹을 쥐고 거칠게 숨을 쉬면서요. 하지만 축하는 시기상조였어요. 한국 경기의 점수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조별 경기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골 득실이나 다른 어떤 동점 규정으로 통과하려면 결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나와야 했죠. 제 현재 상태로는 정확히 추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마지막 몇 분이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몇 초마다 다른 경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화면에 깜빡이 숫자가 바뀌었죠. 한국의 가능성이
열 차트처럼 오르락내리락했어요. 75분, 80분, 85분. 민주는 계속 뛰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다리가 쓸모없어야 했어요. 12일 동안 4경기, 4번의 온전한 90분. 두개골 속에서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을 통증을 뚫고 뛰면서요. 하지만 그는 모든 공을 쫓았고 모든 상대를 압박했고 그를 집어삼켰어야 할 탈진의 단 한순간도 양보하길 거부하고 있었죠.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 보드를 들어 올렸어요. 6분의 추가 시간. 모든 걸 결정할 6분이었어요. 전 앉을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왔다 갔다 했죠. 3걸음 이쪽으로, 3걸음 저쪽으로요. 아파트가 갑자기 텅 비었는데도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손이 계속 쥐었다 펴졌다 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시계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거나 더 느리게 할 수 있다는 듯이요. 이제 전 어느 쪽을 원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93분에 충돌이 있었어요. 가나 선수가 헤딩을 하려고 뛰어오르고 민준도 그를 막으려고 뛰어올랐죠. 그들은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보이는데도 막을 수 없는 자동차 사고처럼 끔찍하게요. 민준이 세게 넘어졌어요. 얼굴부터 잔디에 박히면서요. 세상이 숨을 멈췄어요. 서울에선 5만 명이 침묵했어요. 뉴욕에선 손들이 입으로 날아갔죠. 런던 아파트에선 제 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민준은 2초,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팀 닥터 이수영. 전 방송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죠. 가 이미 경기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료 가방을 들고 얼굴엔 전문가적 우려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아래 더 깊은 걱정을 완전히 가릴 순 없었죠. 그러더니 민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옆으로 몸을 굴렸죠. 손이 마스크로 갔어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지, 여전히 그 아래 깨지기 쉬운 뼈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부드럽게 만졌어요. 상처를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텔레비전 너머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 제스처가 그에게 통증을 보낸다는 거요. 눈에 보이는 움찔거림, 눈 주위가 조여지는 것이요. 이 박사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진찰을 시작했어요. 벤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죠. 교체를 뜻하는 보편적 신호요. 민준이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가 고집했죠. 민준은 더 단호하게 다시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어깨를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나는 게 느렸어요. 전보다 더 느렸죠. 마치 몸이 마침내 쌓여온 빚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발을 딛고 서면서 약간 흔들렸고 끔찍한 순간 동안 전 그가 다시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마스크를 한 번 더 조정하고는 제자리로 비틀거리며 돌아갔죠. 주심이 의문스럽게 그를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경기는 계속됐어요. 추가 시간 4분이 남았어요. 그 다음 3분, 그 다음 2분. 다른 경기의 업데이트가 계속 화면에 깜빡여 방정식은 계속 바뀌고 있었고 진출의 수학은 손이 닿을 듯 말 듯 춤을 추고 있었죠. 한국은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어요. 다른 경기 결과도 똑같이 유지되어야 했고요. 현실이 가능성과 일치해야 했어요. 불과 몇 초만 더요. 1분 남았어요. 민준이 공을 코너로 쫓아갔어요. 자기보다 최소 20파운드는 더 나가는 가나 선수로부터 몸으로 공을 가리면서요. 갈비뼈에 팔꿈치를 맞아 몸이 구부러졌지만 공은 계속 갖고 있었고 공을 지켰고 시계를 계속 돌렸어요. 30초. 주심이 휘슬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침묵이, 아니 그와 비슷한 뭔가가 왔어요. 휘슬이 울렸어요. 높고 날카롭고 최종적으로요. 그리고 한순간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학이 확실성으로 해결되길 기다리면서요. 그러더니 확인이 왔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모든 역경, 모든 예측,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특히 저를 포함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든 의학적이고 전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16강에 올랐어요. 민준은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면서요. 승리라기보단 기도나 믿을 수 없음이나 둘 다처럼 보이는 제스처로요. 팀 동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빨간 유니폼과 눈물과 비명 지르는 기쁨이 얽혀서요. 한국 벤치가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주심들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인간성의 쇄도였죠. 광화문 광장에선
자발적으로 애국가가 시작됐어요. 5만 개의 목소리가 완벽한 일치 속에 울려 퍼지면서 그 소리가 서울의 밤을 가로질러 전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물리적인 것처럼, 데시벨이 아니라 힘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처럼요. 전 아파트에 서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흘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띄워 글을 쓰려고 했어요. 커서가 깜빡이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문장 하나를 쓰고 지웠어요. 또 하나를 쓰고 또 지웠죠.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말을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틀렸나요? 전 빈 아파트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가 잘 처리할 수 없는 축하 장면을 보여주는 텔레비전에 대고요. 제가 지금껏 계속 틀렸던 건가요? 20년의 전문성, 생물학과 데이터와 의학적 확신의 렌즈로 운동 능력을 분석한 20년의 칼럼들이요. 그런데 여기 12일에 걸친 내 경기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 안에서 그 모든 게 실이 빠진 스웨터처럼 풀리고 있었어요. 아시아 노화에 대한, 감정적 비합리성에 대한, 의학적 불가능성에 대한 제 기사들을 생각했어요. 이게 절대 안 될 거라고, 한국의 꿈은 현실의 바위에 부딪혀 떼질 운명인 소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썼던 걸 기억했죠. 하지만 전 배우고 있었어요. 꿈이 때로는 데이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거요. 때로는 믿음이 자신만의 현실을 만든다는 거요. 가능성을 자기 주변으로 구부려서 불가능이 숨을 곳이 없어질 때까지요. 방송은 민준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스크는 여전히 온전했고 몸은 분명 두들겨 맞았지만 어떻게든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는 안아골 수술 후 12일 만에 온전한 내 경기를 뛰었어요. 걸을 수조차 없어야 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야 했고 얼굴은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 그가 있었어요. 16강으로 가고 있었죠. 여전히 서서요. 또 한 잔을 따랐어요. 이틀 만에 두 번째였죠. 양은 아니어도 빈도로는 개인 기록이었어요. 내일, 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브라질과 맞붙을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이자 아마 대회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팀이요. 더 거친 플레이, 더 많은 공중볼 경합, 마스크 아래 그 깨지기 쉬운 뼈에 대한 더 많은 위험이요. 제 일부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었어요. 이게 계속될 순 없다고. 결국엔 생물학이 이자를 붙여서 빚을 받아낼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제 일부는 민준이 한 번 더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마스크 쓴 주장의 모습을 향해서요. 이름 붙일 순 없지만 가슴속에서 무게이자 해방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향해서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일 그것은 다시 시험받을 거였습니다. 브라질전 전날 밤, 전 침대에 누워 런던 아파트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그림자가 회반죽 위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요. 눈을 감을 때마다 검은 마스크가 보였어요. 헤딩을 하려고 떠오르고 충돌을 흡수하고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거슬고 있었죠. 새벽 3시에 포기하고 책상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 빛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빈 문서를 열고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칼럼은 경고였어요. 임박한 치명적 부상 브라질전 출전의 위험. 두개골 골절에 대해 썼고 망막 박리에 대해 썼고 한 번의 잘못된 충돌로 끝난 선수 생활들에 대해 썼어요. 사례 연구와 의학 저널을 인용했고 손민준이 토너먼트에서 가장 거친 팀을 상대로 경기장에 나서선 안 되는,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완벽한 논리를 구축했죠. 좋은 작업이었어요. 기술적으로 탄탄했고 제20년 경력이 만들어내도록 훈련시킨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장하지 않고 지웠어요. 두 번째 칼럼은 순수한 전술 분석이었어요. 한국 대 브라질, 모든 지표에서의 불균형, 선수단 가치를 분석했고 신체적 이점을 분석했고 브라질을 압도적 우승 후보로 만드는 기술적 우위를 분석했죠. 차가운 숫자들, 냉정한 평가, 동료들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끌어낼 종류의 글이었어요. 안전했죠. 전문적이었고 정확했어요. 그것도 지웠어요.
세 번째 칼럼은 다르게 시작됐어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약간 떨리면서요. 전 그 7단어를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게를 느끼면서요. 20년의 확신을 해체하는 것, 인간 수행 능력에 대한 제 이해의 틀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했다는 인정이요. 즉시 지우고 노트북을 닫고 자리를 떴어요. 경기 당일이 됐을 때 전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편집자가 문의 메시지를 2개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진실하게 느껴지는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방송은 서울의 항공샷으로 시작됐고 제가 본 것이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광화문 광장은 동이 트기 전에 가득 찼어요. 10만 명 이상, 어쩌면 그 2배가 너무 빽빽이 모여서 군중이 질감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카메라가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펼쳐진 빨강과 파랑에 살아있는 카펫 같았어요. 그들은 확률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확률을 알고 있었죠. 브라질은 개인 이적료가 한국 전체 선수단 예산을 초과하는 선수들로 가득했어요.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카제미루, 이미 모든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팀에 맞서는 슈퍼스타들의 별자리였죠. 하지만 군중은 어쨌든 모였어요. 민준이 이미 해낸 것을 봤으니까요.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합리적 기대를 초월한다는 거요. 멈추지 않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어요. 원두를 조리대에 쏟으면서요. 제발요. 전 빈 주방에 대고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 속삭였어요. 제발 이 사람이 심하게 다치는 걸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믿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고요. 팀들이 터널에서 나왔고 그가 거기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가 카타르의 햇빛을 마지막으로 한번 받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전 즉시 알아봤고 카메라들도 그랬어요. 거의 포식자 같은 집중력으로 민준의 걸음을 클로즈업하면서요. 그는 전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극적으로는 아니었죠. 일반 시청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제 내 경기에서 그를 봤고 그의 움직임 리듬을 외워버렸어요. 이건 달랐어요. 각 걸음이 의식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그의 몸이 더 이상 부품들이 제대로 맞지 않는 기계 같았어요. 카메라가 마스크 구멍을 통해 그의 눈을 찾아냈고 거기서 본 것이 제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어요. 탈진이었죠. 힘든 경기의 일시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설계된 한계를 넘어 밀려났고 이제 육체적 예비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 몸의 더 깊은 지침이었어요. 17일 동안 5경기. 인간의 몸은 그렇게 오래 물리학을 거역할 수 없어요. 사이드라인에서 이수영 박사가 의료 키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턱은 전문가적 우려가 공포에 가까운 뭔가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선으로 굳어 있었죠. 전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지난 2주간 6,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지었던 표정이었으니까요. 주심의 휘슬이 제 소용돌이 치는 생각을 뚫고 들어왔어요. 경기가 시작됐죠. 7분. 그게 전부였어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개인기 한순간이었죠. 턴, 가속, 골키퍼를 지나가면서 물리학을 구부린 슛이었어요. 1대0 브라질. 이미 불가능했던 과제가 이젠 극복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허리케인 속에서 산을 오르려는 것처럼요. 전 붕괴를 기다렸어요. 현실이 마침내 자신을 주장하기려.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전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선택을 넘어섰고 이성을 넘어섰고 할 수 없다는 단어가 모든 의미를 잃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는 앞으로 압박했고 수비를 조직했고 다리가 자기보다 더 신선한 얼굴이 수수용 플레이트와 완고한 의지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팀 동료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경기는 느린 눈사태의 불가피함으로 앞으로 갈아나갔어요. 20분, 30분. 브라질이 다시 득점했고 경기의 수학은 개연성 없음에서 불가능으로 이동했죠. 하지만 민주는 계속 뛰었어요. 35분에 공중볼 경합이 있었어요. 제가 의자에서 너무 격렬하게 앞으로 솟구쳐서 거의 넘어질 뻔했죠. 민준과 네이마르가 크로스를 향해 동시에 뛰어올랐고 전 슬로모션 공포 속에서 브라질 선수의 팔꿈치가 마스크와 교차할 홀을
그리며 공중을 휘두르는 걸 봤어요. 충돌이 왔고 텔레비전 너머로도 이빨 사이로 느껴지는 소리가 났어요. 부러지는 뼈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굴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충돌의 둔한 쿵 소리였죠. 민준이 넘어졌어요. 세게요. 등을 대고 착지했고 한순간 끔찍하게 늘어난 한순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 벤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어났어요.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 끔찍한 공간에서 얼어붙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명이 침묵했어요. 런던 아파트에서 전 숨을 멈췄고요. 그러더니 민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각 팔다리가 여전히 자기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검사하면서 옆으로 몸을 굴렸죠. 손이 마스크로 갔어요. 위치를 확인하면서요. 거리와 텔레비전 압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그에게 일으킨 고통을요. 전신이 움찔하는 것, 강제로 억눌린 고통을 말하는 눈 주위가 조여지는 것을요. 그가 일어났어요. 항상 어떻게든 일어났죠. 브라질이 세 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요. 경기는 파괴가 됐고 전광판은 팀들 사이 수준 차이에 대한 증언이 됐어요. 종료 휘슬은 아직 20분이나 남았지만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돼 있었죠. 그런데도 민주는 계속 뛰었어요. 이제 다리가 간신히 그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전 그가 움직이는 방식에서 그걸 볼 수 있었죠. 매 걸음이 그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과 몸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협상이었어요. 그 보호막 아래에서 얼굴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매 호흡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뼈를 움직이고 매 충돌이 아직 치유하려는 조직을 통해 충격파를 보내면서요. 경기 중단 중에 카메라가 네이마르를 찾았고 전 그가 민준을 흘끗 보면서 브라질 선수의 얼굴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동정은 아니었어요. 동정은 모욕이었을 테니까요. 다른 뭔가였죠. 인정이었을까요? 한 전사가 다른 전사를 알아보는 것. 한 세계적 선수가 한리성의 경계를 넘어 희생의 영역으로 밀고 나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요.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4대 1점 한국이 탈락했죠. 전 민준이 쓰러질 거라고, 들것에 실려 나갈 거라고, 17간의 불가능한 노력에 누적된 빚에 마침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무릎에 손을 대고 가슴이 헐떡이면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억에 태우려는 것처럼요.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줬지만 모든 것으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순간을요. 그러더니 제 평생 기억할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마르가 먼저 다가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경기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면서요. 그 다음 다른 브라질 선수들이 왔어요. 티아고 실바, 카제미루, 히샬리송, 골키퍼까지도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걸어왔죠. 그들은 축하하지 않았어요. 우쭐대지 않았고요. 민준에게 걸어가서 지친 웅크림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주고는 포옹했어요. 하나하나 브라질의 슈퍼스타들이 방금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를 압도한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자비로웠을 때에도 그만두길 거부한 마스크 쓴 한국 주장에게 존경을 보였어요. 자기 팀의 압도를 축하하러 온 브라질 팬들로 가득한 경기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구역에서 시작해 파도처럼 퍼진 느린 박수가 기립 박수로 커졌죠. 승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들이 목격한 용기와 모든 관련이 있는 박수였어요. 그들은 브라질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를 기리고 있었죠. 부서지길 거부하는 것,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의지, 한계는 협상 가능하다는 완고한 인간의 주장을요. 광화문 광장에선 눈물이 자유롭게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수치나 실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보여준 사람들은 포옹하고 있었고 태극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승리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기 주장을, 자기 나라를 봤어요. 파괴까지 시험당했지만 품위는 온전하게 나온 것을요. 민주는 마침내 터널을 향해 걸으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17일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탈진의 풍경이었어요. 부어있고 표시가 나있고 이 토너먼트가 그에게 무엇을 치르게 했는지의 가시적 증거를 지니고 있었죠.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멈춰섰어요.
한국 팬들이 깃발과 눈물을 안고 모여있는 구역을 향해 돌아서서 절을 했죠. 깊고 격식 있고 전통적인 존경과 사과의 절이었어요. 모든 것을 줬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할 때 올리는 그런 절이요. 그러자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이 절을 되돌려줬어요. 수천 명이 완벽한 일치 속에서 같은 깊이로, 같은 격식으로 어떤 빚은 인정만 할 수 있을 뿐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같은 이해로 제스처를 되돌려줬어요.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얼굴을 만졌더니 손이 젖어서 왔어요. 언제 울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뺨은 흠뻑 젖어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자유롭게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축구 경기에서는 아니었죠.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어떤 것에서도 아니었고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회색 오후를 내다봤어요. 도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 20년의 확신이 조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죠. 제 이해의 조심스러운 건축물이 형태없지만 진실한 무언가로 녹아드는 걸 보고 있었어요. 카타르에 팀 동료들이 샤워하고 팀 호텔로 떠나면서 비워진 라커룸에서 민주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키트를 입은 채로요. 마스크는 옆 벤치에 버려진 방패처럼 놓여 있었고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를 찾았어요. 손우석, 태극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아들을 키운 유소년 코치요. 말은 오가지 않았어요. 우석은 그냥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말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담은 제스처였어요. 넌 해야 할 일을 했다. 유니폼을 존중했다. 우리 모두를 존중했다. 우리가 내게 가르친 희생과 의무, 조국의 색깔을 입는 무게에 대한 것들을 존중했다. 이수영 박사는 의료실에서 마지막 진찰을 했어요. 17일 전에 골절됐던 안와골 주변을 기구로 부드럽게 탐색하면서요. 뼈는 버텼어요. 그녀가 했던 모든 예측, 내렸던 모든 경고, 공부했던 모든 의학 교과서에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요. 의사들은 생존을 행운의 탓으로 돌리도록 훈련받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행운이 아니었다는 거요. 의지였어요. 의학이 결과로는 측정할 수 있지만 메커니즘으로는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죠. 개인의 결의가 집단적 믿음을 만날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연금술, 합리적 우주의 존재에선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요. 그리고 런던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저녁이 내리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빈 화면을 응시하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묘사하기에 부적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20년의 확신이 방금 먼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네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불편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부인할 수 없이 진실한 것이요. 전 틀렸어요. 노화에 대해서요. 한계에 대해서요.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한국인들과 국가대표팀의 대한 컬트 같은 헌신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요. 전 가장 중요한 것 빼고 모든 걸 측정했어요. 검은 마스크는 카타르의 라커룸에 놓여 있었어요. 그 일을 마침내 끝낸 채로요. 그리고 전 런던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깊이 틀렸다는 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요. 2022년 12월 6일,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전 책상에 앉아 유령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인쇄된 칼럼들이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모든 표면에 펼쳐져 있었죠. 20년간의 작업이었어요. 제 전체 직업적 유산이 흑백으로 펼쳐져 있었죠. 각 기사는 제가 20년 동안 쌓아 올렸고 17일짜리 토너먼트 하나가 태체한 요새의 벽돌이었어요. 아시아 선수들과 노화 곡선 의학적 분석이라고 2015년에 한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비합리적 열정 감정적 애착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약화시키는가라고 2018년에 다른 기사가 선언하고 있었죠. 기사마다 하나하나가 인간 능력의 경계를 이해한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쓰여 있었어요. 전부 틀렸어요. 세부 사항에서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인용한 의학 데이터는 정확했고 참고한 회복 타임라인은 표준이었죠. 하지만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틀렸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그런 방식으로요. 사실 아래의 가정에서 틀렸고, 어떤 사실을 알아차리고, 어떤 사실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틀에서 틀렸어요. 새 문서를 열고, 한참 동안 그냥 빈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움직이지 않은 채 놓여 있었죠. 마치 키들이 목적을 기억할 수 없는 낯선 물체가 된 것처럼요. 자기 전체 세계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편견 위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한 것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쓰나요? 전문성이 발판만큼이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지우고요. 다시 타이핑했죠. 각 문장은 가시를 뽑아내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럽고 필요하고 표면 아래 감염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요. 말들이 처음엔 천천히 나왔고 그 다음 더 빨라졌어요. 마침내 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필사적 명료함으로 쓰고 있었죠. 평소 칼럼의 매끄러운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더 날 것이고 더 정직하고 전문적 거리의 보호막이 벗겨진 무언가였어요. 끝냈을 때 한 번 읽어보고는 용기를 잃기 전에 즉시 유럽 스포츠 의학 저널에 제출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손민준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 제게 가르쳐준 것. 전 20년 동안 데이터와 생리학과 의학적 선례의 렌즈로 운동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인간 몸의 한계를 이해한다고 믿었죠. 틀렸습니다. 손민준은 의학적으로 승인받아서 안아골 수술 후 17일 만에 5번의 월드컵 경기를 뛴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 한 국가 전체의 집단적 의지, 가 불가능을 단지 개연성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에 뛴 겁니다. 전 아시아 선수들이 더 빨리 늙는다고 썼습니다. 잘못된 것을 측정하고 있었죠. 한국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헌신이 비합리적이라고 썼습니다.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 정신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손민주는 의학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을 드러냈을 뿐이죠. 제출 버튼을 눌렀고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정확히 안도는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지고 있어서 있다는 것조차 잊었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지는 느낌이었죠.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몇 시간 안에 제 받은 편지함이 메시지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로부터, 다른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수년간 함께 일했던 기자들로부터요. 일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저를 과학적 엄밀함을 포기했다고, 감정적 사고에 굴복했다고, 우리 분석에 신뢰성을 주는 바로 그 원칙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죠. 다른 이들은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확실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야에서 느꼈지만 표현하기 두려워했던 무언가를 명확히 해줘서 고마워했어요. 글은 입소문을 탔지만 제 이전 작업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건 인정이 아니었어요. 노출이었죠. 불편한 종류의 노출이요. 사람들이 전문성의 갑옷 없이 취약하고 불확실하고 근본적으로 변한 당신을 보는 그런 거였죠. 하지만 전 끝내지 않았어요. 끝낼 수가 없었죠. 그 다음 며칠 동안 전 그 17일간의 모든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요. 검은 마스크를 처음 쓰고 나타난 민준. 이제 전 무모함이 아니라 결의를 봤어요. 뼈를 다시 부러뜨렸어야 할 헤딩들. 행운이 아니라 준비와 의지와 둘 다를 넘어선 무언가의 신비로운 교차점이었죠. 브라질전에서 넘어졌다가 어쨌든 일어난 그 순간 완고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산이었어요. 위험, 대보상이 아니라 대가 대의미를 측정하는 계산이요. 그리고 종료 휘슬에 존경을 보인 브라질 선수들, 제가 처음부터 보였어야 했던 존경이요. 결과를 알기 전에 존경을 보인다는 게 성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믿는다는 걸 의미할 때요. 이젠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이미지들, 같은 데이터였지만 제가 목격한 것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뀐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있었죠. 이야기는 계속 펼쳐졌어요. 편리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듯이요. 2025년이 되자 손민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뛰고 있었고 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봤어요. 뭔가를 증명하려고가 아니었죠.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칼럼을 쓰려고도 아니었고요. 그냥 목격하려고요. 그는 이제 33살이었어요. 제가 연구했던 모든 노화 곡선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쇠퇴기였죠. 실제로는 그 곡선들을 법칙이 아니라
제안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준으로 뛰고 있었어요. 38m 단독 드리블 골이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탔어요. 평소엔 저를 짜증나게 했던 특유의 과장법을 가진 미국 미디어가 그걸 인간 끈기의 기념비라고 불렀죠. 한 번은요. 전 그들이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클럽은 1억 달러 가치의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기 전 수년간 그를 사랑했던 토트넘 팬들은 후회로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죠. 너무 일찍 보냈다. 떠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돌아와, 주장님. 전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축구에 대한 게 아니라요.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거였죠. 우리 모두가 팬들,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견과 비교하느라 너무 바빴으니까요. 후속 칼럼을 썼어요. 이번엔 의학 저널이 아니라 일반 스포츠 페이지용이었죠. 보통 팬들이 읽을 수 있는 곳이요. 제목은 의학에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글은 평소 작업보다 길었고 더 개인적이었고 덜 다듬어져 있었어요.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적 지능에 대해 썼고 데이터와 지혜의 차이에 대해 썼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확신이 확인될 때가 아니라 파괴될 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 썼죠. 전 20년 동안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17일 동안의 5경기가 가르쳐줬죠. 데이터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려. 인간의 정신은 특히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적 목적을 통해 전달될 때 의학 차트를 넘어서 작동합니다. 전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 과거 칼럼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에게서 받은 교육에 감사합니다. 편견은 심지어 의학 용어로 치장되어 있어도 여전히 편견이라는 걸 보여준 그에게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미디어가 그 글을 번역했고 며칠간 인기를 끌었죠. 제가 예상했을지도 모르는 분노가 아니라 더 관대한 무언가로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래 틀렸던 사람에게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정이었을까요? 민주는 기자회견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기사를 보여줬고 번역해줬고 반응을 원했죠. 카메라가 그가 질문을 고민하는 얼굴을 잡았어요. 이제 더 나이 들었고 왼쪽 눈 아랫뼈는 완벽하게 치유되어 있었고 마스크의 흔적은 기억 속에만 있었어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전형적인 겸손함으로 말했어요. 태극 마크는 무겁습니다. 무거워야 하고요. 그걸 입는다는 건 전해왔던 모든 사람과 후에 올 모든 사람의 꿈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무게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전 그 인용문을 인쇄해서 액자에 넣었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 걸려있죠. 의학 학위와 저널리즘 상 바로 옆에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받지 않은 출처에서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 경력의 다음 몇 년을 소비할 거였죠. 문화적 정체성과 운동 능력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특히 개인의 성취가 공동체적 책임으로 이해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요. 한국 선수들을 인터뷰했고 일본 마라톤 선수들, 복잡한 식민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을 위해 뛰는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을 인터뷰했죠. 제가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던 걸 발견했어요. 정체성이 퍼포먼스의 방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료라는 거요. 때로 제가 일축했던 비합리적 애착이 실제로는 제 서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틀이 이해하기엔 너무 좁았던 정교한 인간 동기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요. 2025년의 제 마지막 칼럼은 12월 5일에 게시됐어요. 브라질전의 기념일이었죠. 지금까지 중 가장 개인적인 글이었어요. 모든 전문적 거리가 벗겨져 있었고 젊은 시절의 제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날 것의 방식이었죠. 전 노화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적 한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능력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손민준이 가르쳐줬습니다. 목적이 명확할 때 나이는 접상 가능하다는 것을요. 의학적 한계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감정적 비합리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제로는 깊은 문화적 지능이었다는 거요.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국가였다는 것을요. 검은 마스크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한국 축구 박물관에 앉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표현했던 것, 개인의 의지와 집단적 정체성의 결합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기에 충분히 겸손해진 학생으로요. 서울에서 같은 기념일에 광화문 광장이 2022년 월드컵 팀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어요. 전 런던 아파트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봤어요. 카메라가 이 행사를 위해 세워진 박물관 전시를 가로질러 패닝하면서요. 거기 검은 마스크가 있었어요. 성스러운 유물처럼 유리 뒤에 보존되어 있었죠. 옆에는 5경기의 유니폼들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 모였던 수백만 명이 서명한 태극기들이요. 군중의 사진들, 눈물들, 17일 동안 어떻게든 스스로를 현실로 만든 불가능한 희망이요. 민준이 아버지와 함께 참석했어요. 손우석은 이제 나이 들어 보였지만 아들 옆에 똑바로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잡아냈죠. 정확히 자부심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였죠. 인정이었을까요? 수십 년 전 진흙투성이 유소년 경기장에서 가르쳤던 교훈들이 어떻게든 세계 최대 무대로의 여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군중 속 누군가가 민준에게 모두가 답을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하시겠어요? 그렇게 모든 걸 걸고요? 카메라가 주민했어요. 민준이 마스크가 놓여 있었던 얼굴 부분을 만지면서요. 뼈는 완벽하게 치유되어 있었어요. 모든 예측을, 모든 경고를, 모든 합리적 기대를 거스르면서요. 그의 손가락이 17일 동안 마스크의 가장자리가 피부를 눌렀던 곳을 따라갔어요. 주저없이요. 그가 말했어요. 어떤 것들은 한 사람의 커리어보다 큽니다. 어떤 것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전 그 행사에 대한 칼럼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들은 분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목격되고 존중되어야 하죠. 기도나 비밀처럼 침묵 속에 담겨서요. 노트북을 닫고 제 자격증들이 걸려있는 벽을 봤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줬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빠뜨린 20년의 전문성이요. 인간은 특히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학이 관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심장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측정 불가능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요. 틀리는 것이, 진짜로 완전히 틀리는 것이 권위의 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검은 마스크는 서울의 박물관에 앉아 있어요. 유리를 만지고 기억하고 싶어 하는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에요. 제가 20년 동안 지녔던 편견은 묻혔어요. 비록 그 유령이 제 남은 경력 동안 저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유용한 괴롭힘이죠. 정직하게 만드는 종류의 거예요. 그리고 17일 동안 골절된 얼굴로 5경기를 뛴 한 남자의 이야기는 스포츠 역사 이상이 됐어요. 한계가 종종 자기 부가적이라는 것, 집단적 정체성이 측정을 넘어선 힘을 가진다는 것, 때로 가장 위대한 전문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손민주는 그냥 부러진 얼굴로 축구를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편견을, 제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뚫고 나갔고 세상에 보여줬어요. 용기와 목적과 정체성이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오만했던 한 전문가에게 가르쳐줬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건 믿기를 멈추길 거부하는 한 국가의 심장에서 측정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불가능을 그냥 물리쳐야 할 또 다른 상대라고 결정할 때 일어나는 것 사이의 간격에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건 확신과 진실 사이의 공간에서 측정돼요. 모든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 곳에서요. 전 틀렸어요. 그리고 틀렸다는 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확신에 차 있던 한 전문가가 검은 마스크를 쓴 한 선수 때문에 자신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손민준 선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줬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틀릴 수 있고
그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와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한 나라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